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진옥입니다. 자, 비대면 진료에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다 좋은데 왜 그러면 헬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또 제약사항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 헬스케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국가의 정책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기에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일종의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면에서 비슷한 유형이 가진 성격이 뭐냐면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시장의 논리에서만 맡길 수가 없고 정부에서 특히나 또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른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다가는 또 사실 국민의 건강이 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좀 제재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지침도 필요한 이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의료비를 다 국민들한테 맡겨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프면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이제 어 볼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정책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의료 쪽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까지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의 표를 보면요. 영국이 공공의료기관이 91%예요. 싱가포르이 80%, 프랑스가 75%, 독일이 62%, 일본이 36%, 미국이 18%, 한국이 11%입니다. 그럼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이 11%고 한국의 예를 들면 89%는 민간 의료기관이에요. 반대로 영국은 91%가 공공이에요. 9%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주 극단적인 영국의 예를 들면 영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에서 전부 다 개인 의료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돈 벌기 위해 열심히 공무원 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오면 하루에 몇 명 환자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가셨던 분 중에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우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려다가 아파서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속된 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은 돈 벌러 미국까지 유능한 선생님 많이 안 남아있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유능한 의사 선생님 미국에 돈 벌러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과 한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은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18%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이 18%밖에 안 되고 82%는 민간 의료기관. 여기는 완전히 자본주의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돈 없으면 아프면 뭐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가는 병원 가든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든 공공의료기관 가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이 그 병원에 우리 처방하는 거 받으러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약 우리 뭐 5천 얼마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동네 여행 가면 미국은 무조건 병원 가면 2, 300불인 거예요. 2, 30만 원씩.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오바마 정부에서 의료 개혁하겠다는 것은 와 이거 이래가지고는 의료비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 저 의료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은 한 7, 8년 전에 저희 직원 장인어른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군 그 장성 출신이신데 거기 가셔가지고 뭐 연세가 많으셨겠죠. 60 후반이었을 테니까 가셨는데 얼마 있다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했더니 아프신데 여기 오면 뭐 보험병원이나 병원에서 다 치료를 보험병원 안 가더라도 동네 가까운 병원에 사는데 한 6, 7개월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뭐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 그러시더라고 다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례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드님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저기 뭐 나이가 많이 이제 돼가지고 30대가 됐는데 20대 대학 때 미국에 그 여름방학 때 연수를 갔다가 맹장 수술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근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2만 5천 불 하면 근 3천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보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게 의료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 그래서 그 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모델을 한국으로 삼은 거예요. 한국 봐라.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수술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냐. 그러면서 한국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은 공공은 11%고 89%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보다 의료비가 이렇게 싸고 그에 비해서 질 좋은 의료비. 물론 한국도 중병에 걸리면 돈 많이 들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의료비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자,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한국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에요. 사실 건강보험에서 잘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뭐, 뭐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뭐 환자를 많이 받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왜 원격 의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러분 그 미국과 한국의 원격 진료 서비스 이렇게 활성화되고 왜 해외에는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국내에는 왜 활성화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면 진료비가 300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메리칸 웰스 아까 사례도 나왔습니다만은 10분 진료비가 49불입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 가회를 하는데 대면에서 가회를 하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비싸야 될까요? 당연히 대면 진료비가 비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책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자, 한국의 대면 진료, 미국이 300불인데 반해서 한국의 대면 진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가 아주 저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보면 한국의 대면 진료비가 얼마냐 하면 2016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총 비용이 초진의 경우 총 비용이 14,410원이고 아마 본인 부담이 여기서 한 5, 6천 원 될 거예요. 자,
원격 진료하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대면 진료비보다 많이 받아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겠습니까? 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대면 진료 오면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내가 진단하고 진료해주면 돼요. 그런데 원격 의료를 한다면, 물론 이제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인프라는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그 대신 돈을 내야 되겠죠.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통신 인프라 다 갖춰야 되겠죠. 심지어는 대면 진료하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원격 의료 가면 볼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이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비용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는 대면 진료비보다 비싸고 그것을 의료비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좀 충당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에서 이제 아마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싼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워낙 우리가 대면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어, 그 뭐 이번 자료를 참고할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뭐 깊이 관심이 가진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해 와닿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빨간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노란색 선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세부 요건 부재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노란 거. 그다음에 초록색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어냐면 의료인들 간에 원격 의료인들 간의 이 그 협진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 지침 수행 및 처방 전 전달은 이제 가능한 거고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는 여기 보면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배송, 의사와 환자의 원격 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고 전자처방전 아직까지는 허용되고 되나 세부 요건 부재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처방 식이욕 운동이나 식이 처방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가 건강 전문가가 환자에게 주는 건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 전문가라는 것이 의료 서비스로서는 인정받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좀 하나의 제가 실제 경험했던 하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려면 이런 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시면 진료를 받고 나면 뭘 받으시나요?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죠? 두 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요. 그럼 두 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한 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한 장은 약국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에 발행하는 것이 한 10억 건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뭐 처방전 그 이상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10억 건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뭐 잘 아시는 통신사가 SK텔레콤하고 저 같은 이제 어류정보업체가 한 7년 전에 야 이거 왜 우리가 종이 처방전을 하냐 전자 처방전을 한번 만들자. 다시 말해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린 것들을 종이로 하지 말고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올려놓으면 내가 약국에 가가지고 이 내 처방전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제약이나 약을 받아가면 얼마나 좋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절약되겠죠.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 약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 내린 걸 약사 선생님들이 또 약국에서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분실 위험 없죠. 그리고 또 뭐 종이 처방전에서 분실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내가 이거 들고 가지 않더라도 가서 조제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어디 약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약국에서는 나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저기를 하는 거죠. 그 미리 조제해 놓으면 픽업만 하면 되죠. 물론 뭐 의약품 배송까지 해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SK텔레콤은 이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법이 어디에 있냐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2017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모든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고 하는 것이 종이도 뭐 딴 데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클라우드 데이터로 이 처방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놨던 이 SK텔레콤은 불법이 된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제가 그 한 예를 드린 거는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 공공성의 데이터를 잘 보관 관리하는 이런 공공성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서비스가 한계가 있고 또 그 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해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법 이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법도 바뀌고 많이 이제 아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또 많이 바뀌고 해서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길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저는.